아, 네네. 제일 중요한 거죠, 구매가. 구매하세요. 두 권 살 거 한 권만 사시는 거 아니에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생 책방은 당진 방송 스튜디오가 아니라 조금 특별한 곳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34년간 당진을 대표하여 서점으로서 꿋꿋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한 많은 그 문화 공간으로서 거듭나고 있는 그런 곳에 왔습니다. 네, 어디죠? 네, 바로 이것이 당진 서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인생 책방과 당진 서점이 함께 독자 여러분을 모시고 특별한 북 콘서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특별한 손님을 모셨는데요. 소설을 쓰시는 작가 이현석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저자이신 이현석 작가님이세요. 그분은 의사이시며 소설가시고 또 서핑을 즐기는 스포츠맨이시더라고요. 2017년 중앙신인문학상 수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고요. 2020년 제11회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소설집 다른 세계에서도가 역시 있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고요. 네. 저도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당진에서 동안 지냈었어요. 그 수청동에서 살기는 살았었고요. 당진 종합병원에서 직업환경의학과 과장으로 재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네, 오게 되었습니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소설 쓰는 의사라는 호칭이 네. 더 좋으세요? 아니면 의사 활동을 하는 소설가? 네. 그런 호칭이 더 어떤 쪽이 더 마음에 드시나요? 제 직업이 조금은 튀는 면이 있어서 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제 주변의 동료 작가들만 봐도 다 생업은 따로 있고 작가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는 의사 일 하는 거고요. 병원 일 하는 거고 퇴근하고 나서나 주말에는 작가 일 하는 거여서 두 가지를 뭐 크게 썩고 싶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우문현답이네요. 낮에는 의사 선생님, 저녁에는 작가 선생님. 네. 너무 멋있어요. 하나만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현석 작가님의 장편 소설 덕다이브를 읽고 이제 방청객들 오셨는데요. 이 자리에 못 오신 시청자분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덕다이브라는 장편 소설을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네. 또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덕다이브라는 장편 소설을 기획하고 이렇게 집필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소설은 그 두 인물이 주로 나옵니다. 태경이라는 인물과 다영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태경이라는 인물은 지금 2020년 현재 시점 2020년 초반이고요. 그때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서핑 강사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서핑 캠프에 강사로 있는데 그 사장인 종민이라는 사람이 캠프를 더 키우고 확장하고 홍보를 하겠다는 목적으로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하는데 그 사람이 다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로를 몰라보다가 다영이 태경을 알아보면서 과거의 이들이 엮여 있었던 과거의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고요. 그게 그 일터 괴롭힘과 관련되었던 문제와 연관되면서 두 인물이 특히 태경이라는 화자 중심으로 좀 심리적으로 파국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소설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특히 그 서핑이라는 그런 운동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또 작가님께서 보니까 직접 또 발리에서 코로나 직전까지도 서핑을 굉장히 즐기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그 산악인들에게 묻잖아요. 왜 이렇게 힘들게 저 산에 가세요? 그러면 보통 그런 대답 많이 하죠. 산에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는데 저는 한번 그 서퍼들한테 묻고 싶어요. 그 파도를 타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일인데 굳이 그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파도를 타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처음 계기는 20대 후반 정도에 하와이에서 이제 공부했던 아는 지인이 저한테 한번 권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말로 재밌다 이렇게 해서 그때 계기가 되어가지고 한번 그런 발리 놀러 가는 겸 해가지고 네. 했는데 되게 재밌긴 하더라고요. 그게 산 타는 거랑 아마 비슷한 것 같아요. 물 속에 들어가서 일단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그거를 하는 동안에는 파도만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약간 강제로 명상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되거든요.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 복잡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매력에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책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제 발리 또 서핑 이런 배경을 처음에 이제 마주하면서 맨 처음에는 이 소설이 뭐 가벼운 뭐 연애 소설 아닌가. 솔직히 저는 그런 생각 가지고 읽었거든요. 읽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이 배경과 그리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 태움이라는 그 문제, 직장 괴롭힘이라는 그런 문제하고 그 서핑이라는 주는 배경이 아주 묘하게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하면서 또한 굉장히 저는 깊이 있게 느껴졌거든요. 이 소설 자체가. 처음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굉장히 매력적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덕다이브라는 말을 전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 제목이 덕다이브인데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제목을 이렇게 정한 그 이유도 있을 테고 한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맞습니다. 처음에 이 소설을 2020년 코로나 시작될 무렵 정도에 구상을 했었는데요. 처음 소설을 시작하게 된 그 어떤 장면이 있다면은 서핑보다는 그 무렵에 이제 일터 괴롭힘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분들의 소식을 제가 많이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했었고 서핑은 제가 뭐 어쨌든 취미 삼아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 다가오는 파도를 그대로 맞서지 않고 물밑으로 잠수를 해서 피하는 기술이거든요. 이 덕다이브라는 기술이. 그래서 그 다가오는 파도 아래로 들어가면은 잠깐 고요해지는 순간에 숨만 조금 참으면은 파도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상을 떠올리면서 누군가에게 되게 고통스러울 법한 어떤 순간을 잠깐 숨을 참는 것으로 지나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으로 제목이 먼저 나온 소설이에요. 이 소설 같은 경우인데 그래서 출판사에서는 덕다이브라는 말이 아무래도 낯설다 보니까 편집부에서는 소설 전체를 읽고 나면 이 제목이 납득이 되니까 당연히 이걸 미는데 이제 마케팅부에서는 책을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매력적인 제목을 다른 좀 더 편한 게 다가오는 제목 예를 들어서 뭐 서퍼들 이런 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저도 잠깐 흔들렸다가 그래도 제가 원래 생각했던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고집 부려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네. 덕다이브 때 이 덕이 오리라는 오리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리가 잠수하는 네, 네, 거. 네. 뒤에도 그림 있나요? 바로 저 장면이죠. 네. 네. 덕다이브가 위에 파도가 있으면 밑으로 잠수해서 잠깐 참으면 파도가 지나가는 거죠. 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책은 서핑에 관한 책이 아니고 서핑과 어떤 직장 내 괴롭힘의 얘기를 다룬 건데 태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특별히 호칭하는 단어인가요? 태움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태움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게 기본적으로 제가 다루고자 했던 거는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장 안에서 사람을 사람답지 않게 대우하는 것의 문제 그리고 그거를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쪽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에게도 뭔가 마음의 흉터가 남는다는 생각으로 이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고요. 태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간호사 직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주로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좀 위급하고 그 비상 상황에 자주 부딪히는 그런 직종에서 어떤 일의 위중함을 이유로 그 정신 좀 똑바로 차리라는 약간 이런 명분을 가지고 비언어적이기보다는 좀 언어적인 폭력을 네. 많이 하는 상황을 얘기를 합니다. 항상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특정 직종만의 문제로는 제가 물론 특별한 특수한 케이스를 다룬 것이긴 하지만은 훨씬 더 보편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네. 생각을 하면서 썼던 책이기도 네. 해요. 네. 이게 그 직장 내에서도 있지만 그걸 조금 더 영역을 확장하면 학교 내 그럼요. 폭력도 네, 이런 네, 거에다 네, 속할 수 네,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좀 일반화시켜서 얘기한다면은 지금 우리가 어떤 특별한 일, 특정 개인의 일이 아니고 이것이 이제 좀 일반적인 보편적인 일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작가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건 그럼 뭔 문제냐,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까지 인식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그 이제 피해자가 있잖아요. 영혼이 탈탈 털리는 네. 피해자가 있고, 또 그런데 그 옆에서 지켜봤던 동조자나 또는 이렇게 방관자 이 사람들도 네. 사실은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한 영혼의 상처를 입는다는 얘기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데 네. 실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윤리적 죄의식만 갖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것도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가 후기에서 봤더니 자기 착취의 이면까지도 추구했다, 이 소설에서. 네, 네. 자기를 갈아넣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오지 않고.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깊이 있는 소설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나름대로 했거든요. 그거 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그 자기 착취 같은 경우에는 다영이라는 인물이 병원에서는 태움의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자였고 사실상 못 견디고 나가게 되죠. 나가게 됐다가 서핑 캠프에 다시 왔을 때는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되어서 나타나요. 그런데 그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를 굉장히 밖으로 내보여야 되고 내가 괜찮고 내가 잘났다는 것을 보여야 되는 그런 직종인 거죠. 내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것 또한 자기 착취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이 뭔가 갱생 혹은 재생되는 과정에서 그 자기 착취라는 것을 훨씬 더 자신의 것으로 만든 결과물이 현재 민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라고 이제 설정을 하고 썼던 겁니다. 네. 그 태움이란 단어가 그런 뜻인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네, 제가 될 때까지 태워진다. 네, 영혼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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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어떤 인격 모독에서 네, 네, 네. 영혼이 제가 될 때까지 그렇죠. 태우는 네네. 그런 거죠. 굉장히 잔인한 그런 단어인데요. 그 제가 그 간호사들이 그 이렇게 뭐 그 자살한 몇몇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태움을 당해가지고 그런 인터뷰를 한 동영상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상급 간호사가 그 신입 간호사한테 그 가해지는 그런 태움이 물론 그 상급 간호사의 개개인적인 인격의 문제도 있지만 어느 간호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개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 병원 내에서 간호사 인력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가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게 네. 병원뿐만 아니라 적은 돈으로 많은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직장, 말하자면 한국의 거의 대부분의 직장이겠죠. 거기에서 비롯되는 문제죠. 그래서 간호사 직종뿐만이 아니라 뭐 병원에는 워낙에 다양한 직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비슷하게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그 판정위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곳에도 요즘에는 그런 과로사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케이스들도 많이 올라와요. 그리고 조금 더 절망적인 거는 해가 갈수록 그 수가 급증을 합니다. 아마 지난 3년간 한 3배 정도 많이 올라오게 됐어요. 물론 그만큼 많아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만큼 이런 것이 부당하고 잘못된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게 됐다는 뜻일 수도 있죠. 그건. 네.
아, 네네. 네네. 제일 중요한 거죠, 구매가. 네네. 아니 이제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특히 그 의료인들 사이에 어떤 일터 괴롭힘이 좀 더 예민한 게 아무래도 의료인들은 생명을 다루는 굉장히 좀 예민한 직업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상당히 또 예민해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새로 들어온 신입 간호사가 자기 맡은 일을 하지 못하면 그거를 자기가 다 뒤집어 써서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떤 그런 면에서도 더 이렇게 좀 그렇죠. 본인도 모르게 좀 태움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본인도 모르지는 않죠. 본인도 알고 모르지는 있나요? 않고 네. 알면서 하는 거죠. 알면서 하는 건데 물론 어느 정도까지야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글쎄요. 그 한도라는 게 그것도 문화적으로 좀 결정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은 해요.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맞으면서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 왜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 나올 때만 네, 해도 맞아요. 옥상으로 집합시켜가지고 빠따 때리는 게 그냥 TV에도 스스럼 없이 노출될 정도였지만은 요즘 의학 드라마에서는 그런 장면이 거의 안 보이죠. 특히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면은 거의 하하호호하는 정도의 네. 장면. 그러니까 그만큼 시대가 많이 바뀐 거고 인간을 인간으로서 존중해야 된다는 것이 시대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의식이기 때문에 중요하고 위급한 일을 한다는 것으로 모든 폭력이 용납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네. 우리 그 인생 책방에 그 고정 코너가 있어요. 네, 우리 읽은 책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23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한 챕터가 바뀌는 것도 아닌데 딱 4줄. 어딜 가도 쓸쓸한 목소리. 똑같지 않을까요? 너무 곁에 있어 생생하게 느껴지던 훈기. 전 이거 꼭 질문해보고 싶었거든요. 네, 이제 네. 제가 읽기 전에 그런 관계가 있어서 이거를 편집을 그렇게 하셨던데 뭐 뒤에 읽어보면 이제 왜 이렇게 편집했는지 저는 이제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네. 또 직접 들어보고 싶네요. 이 부분은 과거 해상으로 넘어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챕터는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심리적인 갈등이 극한까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시적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문체나 문장 같은 것들도 좀 더 시적으로 쓰고자 했고 그래서 232페이지 같은 그런 구성도 한번 취해봤습니다. 그 내용이 어딜 가도 똑같지 않을까요? 이건데 핵심이 그 피해자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지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거와 관련해서 그 뒤에 연결되는 건 246페이지에 246이요? 제일 위에서 두째 줄부터 잠깐 조금만 읽어볼게요. 트집을 잡으려 들면 어떠한 것이든 이유가 될 수 있었다. 한치의 틈도 용납하지 않으며 옥죄어오는 덫을 빠져나갈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 사실을 태경은 모르지 않았다. 부상을 입은 개체를 포식자에게 던져주고 옆에서 태연히 풀을 뜯는 무리처럼 누군가는 표적이 되어 주어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내가 아니어야 했다. 태경은 눈길 들 곳을 찾지 못했다. 고백을 들어가면서 다양의 고백을 들어가면서 태경이 느꼈던 생각인데 이런데도 눈길이 많이 갔습니다. 내가 피해자가 아닌 게 다행인 거. 내가 아니고 제가 피해자인 게 너무나 다행인 그 어떤 비겁함이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이 부분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꽤 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저도 참 이렇게 막 이렇게 표시한 데가 많은데 굳이 하나를 뽑으라면 저는 이게 책 중에 좀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이 소제목들이 네. 발리어로 이렇게 했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탁 축소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하는 건데 맨 전 마지막 챕터 제목이 삐따라였죠. 네. 삐따라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해방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주인공 태경이와 다영이가 어떤 과거로부터의 어떤 그 상처가 있잖아요. 한 사람은 피해자로서의 씻을 수 없는 상처, 한 사람은 그 피해자를 그냥 방관으로 봤던 어떤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에 피폐해진 그런 영혼의 소유자였는데 그 두 사람이 이제 그거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는 그런 거가 마지막 챕터에 나와요. 그래서 284쪽에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괴롭힘 당하면 그럼 그만두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학생들 학교 폭력 당하면 자퇴하면 되지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문제잖아요.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그만두면 되지? 그렇게 좀 순진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284쪽을 봤더니 나중에 다영이가 왜 그렇게 태경이 묻죠. 왜 그렇게 너 그렇게 괴롭힘 당하는데 너같이 간호대학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서 왜 거기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았니 했더니 다영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284쪽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지고 싶지 않다는 말, 스스로에게 지고 싶지 않았다는 말,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밑에 들어가면 누구도 우리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우연에 몸을 맡긴 채 바다에 떠 있으면 그제야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파도는 지면서도 지지 않는 법을, 그렇게 그것을 그저 타는 법을 가르쳐준다. 출렁이는 바다 위에서 우리는 단지 하나의 가능성일 뿐이므로 이 파도를 지나 물 위로 솟아오르면 태경은 거침없이 팔다리를 움직여 다영에게로 갈 것이다. 묵묵하게 헤엄쳐 그를 구하고 스스로를 구할 것이다. 설령 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태경은 몇 번이고 다시 덕다이브를 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서핑을 하면서 다영이, 그러니까 민다라는 다영이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빠졌어요. 그때 주인공 태경이 자기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다영이를 구하러 지금 가는 거예요. 덕다이브를 하면서 옛날처럼 다영이가 그렇게 피해를 당할 때 방관하지 않고 이번만큼은 내가 걔를 도와주러 가겠다. 그래야만이 스스로 그런 어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한 거여서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참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네. 제대로 봤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제가 읽으려고 했던 부분이 그래요? 네. 갑자기 어딜 읽어야 될지 순간적으로 미리 기뜸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네, 아니에요. 네, 네. 말씀해 주셨던 소제목에서 마지막 챕터가 삐따라고 네. 첫 챕터가 삐라따예요. 그래서 비슷하네요. 숨이 상관되게 구성을 했는데 삐랐다. 삐라따는 이제 인도네시아 말로 죽었으나 화장되지 않은 자들의 혼령 거죠. 의례를 못 치룬 말하자면 유령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거고, 삐따라는 축자적으로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뜻은 신인데 죽은 다음에 화장 의례를 거쳤기 때문에 해방된 존재들, 우리 문화로 치자면 원한을 풀어준 혼령이 이제 뭐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맨 앞장과 맨 마지막 장이 좀 연결되도록 그렇게 정했었어요. 몰랐어요. 너무 단어가 낯설어서. 네. 네. 이런 소제목 짓는 것도 그러니까요. 재미있었습니다. 그 인도네시아 역사랑 관련된 책을 가지고 있었던 게 있는데 소제목을 어떻게 지을까 하면서 그 책을 보다가 뒷부분에 이제 일러두기처럼 네. 정리된 인도네시아 단어 정리해둔 게 있어가지고 네. 거기에서 좀 따왔어요.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이제 우리 방청객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자유롭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도 하면서 지금은 또 공장 노동자도 일하면서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하고 있는 인치현입니다. 제가 처음에 막 읽기 시작할 때 조금 와닿지 않았어요. 사실 왠지 아세요? 단어들이 생소하고 저도 50대 중반이 넘어가다 보니까 단어들이 생소하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참여해서 읽지 않았으면 접하지 못할 책이었는데 중간 정도 가니까 재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부터는 순식간에 읽은 것 같아요. 정말 더 묵직한 여운이 남았어요. 이 소설 읽고. 그래가지고 감동 받았습니다. 어떤 과정을
겪어서 이렇게 섬세하고 이렇게 표현들을 관찰할 수 있나 이렇게 좀 궁금했어요. 그게 하나 궁금했고 저도 이제 노동자 생활을 계속 해오고 있고 그 사회에서 저도 방관자로 지내보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또 손을 내미는 그러니까 태경이처럼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도 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내가 살아온 과정 속에서 이 방관자의 삶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런 것도 회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작가님이 이렇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런 글을 통해서 이 태음이라는 것을 제기했고 그걸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그 과정이 좀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이 글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은 소설로만 한 것인지 아니면 실천적인 활동이 있었는지 좀 궁금하고 그렇더라고요. 두 가지 질문이신데요. 첫 번째 질문은 소설을 어떻게 쓰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질문이신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그냥 예전부터 책 읽는 거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좀 어릴 때부터 뭔가를 쓰는 것도 좀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냥 일기장 같은 것들에다가 이렇게 쓰다가 학교 의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잠깐 이제 작은 출판사에서 책을 한두 번 정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소설은 아니었지만은 그 뭐 또 본업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뭐 필자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내가 이걸 좀 약간 잘하나 보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그 이렇게 작가 활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한번 권해가지고 소설 창작 수업을 한번 듣게 된 게 계기가 되어가지고 쓰기 시작했어요. 저는 등단을 그 습작 기간이 거의 없이 좀 빨리 된 케이스여서 글을 쓰는 연습이나 이런 거는 데뷔를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빨리 실전에 투입되다 보니까 좀 긴장을 계속 오랫동안 하고 지금 2017년에 제가 등단했으니까 이제 5년 차, 6년 차 정도 됐는데 좀 쉴새 없이 좀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쓰는 동안에 좀 단련이 된 게 더 큰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 소설뿐만 아니라 첫 소설집도 마찬가지로 사회적인 문제들에서 주로 시작을 하는 소설들을 써왔습니다. 그게 작가들마다 다 고유의 개성이 있겠지만은 저는 어떤 사회적 아젠다 같은 것이 제 몸에도 피부로 와닿을 때에 좀 글을 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정위원으로서도 보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당연히 모든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봐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은 해서 이 결과물이 그건 거고 실천적인 거는 오히려 작가가 되기 전에는 저도 말씀하셨듯이 시민단체 활동도 저도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이게 작가가 되고 나니까 일이 두 개가 생겨버리니까 뭔가 제가 어디를 가서 결합을 하고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참 쉽지가 않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후원금만 내는 정도로 네, 지금은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책 뒤에 이제 후기에 쓰셨는데 이제 산업보건 분야 의사 선생님으로 이제 네네. 활동하고 계신데 여기다 일부러 제가 적어봤어요. 뭐 여기서 발표하려고 안 했는데 지금 말씀하셔서 그렇게 아픈 사람들을 많이 본 날이면 나도 아파진다. 이 아픔이 자족적인 나르시시즘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나도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는 것이라며 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했다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네. 내가 이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잘 느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내가 잘 느낀다는 것으로만 끝나면 그거는 내가 이만큼 동감을 참 잘하는 사람이다로 그냥 끝나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는데 10년 걸리고 가슴에서 발로 뛰려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아무리 많이 알고 느껴도 뭐 행동을 안 하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 또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저는 작가님이 왜 글을 쓰는지 일단 먼저 묻고 싶고요. 그리고 그 글로써 주목을 받으려면 사실 이런 전문 직군에 있는 계신 분들은 에세이 같은 책이 좀 더 주목을 받기 쉽거든요. 근데 왜 소설을 쓰실까?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되게 본질적인 질문을. 너는 왜 글을 쓰느냐? 그러게요. 저도 요즘 의문이긴 합니다. 왜 쓰고 있는가는 의문이고. 말씀드렸듯이 처음에는 되게 정신없이 시작을 했는데 정신없이 계속 생산을 하다 보니까 쓰다 보면은 읽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이 쓰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좀 이게 조금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는 하고 있어요. 그만큼 제가 또 많은 것을 또 알아가기 위해서는 쉬는 기간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문학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쉬는 순간 또 끊깁니다. 일거리가. 그래서 일거리가 있는 동안에는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써야 되는 이 딜레마 속에서 저도 요즘에 사실 이번 주까지 보내야 될 단편이 2편이었는데 그냥 한 편은 못 쓰겠다고 펑크를 내는 메일을 방금까지 쓰다가 왔거든요. 그래서 왜 쓰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탐구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사든 변호사든 뭐 그런 전문직 아니면 사람을 다루는 어떤 직업인 사람이 에세이를 쓰는 거는 되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것도 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는 의사니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 이야기를 쓰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풀어내면은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는 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좋은 알리바이가 되는 게 당사자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은 허구적인 화자에게서만 또 나올 수 있는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소설을 쓸 때 저랑 프로필이 되게 다른 화자를 그래서 가급적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저에게서 좀 먼 사람을 설정을 해서 쓰는 것을 조금은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의사랑 소설 작가랑 둘 다 약간 좀 힘들고 시간도 많이 쓰이고 머리도 많이 써야 하는 그런 직업인데 어떻게 둘 다 하시는지 약간 비결 이런 게 있는지.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거고요. 그래서 쉽지 않죠. 뭐 그냥 병원만 다닐 때야 특별히 물론 조금 피곤하다 이런 정도지만은 작가를 같이 하게 되면서 저도 부하가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병원에서 있다가 퇴사를 한 것도 뭐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이제는 좀 내 몸에도 한계가 왔다라는 게 느껴져서 좀 쉰다는 생각으로 그만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되게 피곤해지는데 그렇게 피곤하게 안 살면 또 그것도 딜레마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 전작 그 단편집 다른 세계에서도를 봤어요. 그리고 덕달비를 읽었는데 이게 같은 작가명을 보지 않았다면 같은 작가인지 짐작도 못할 정도로 너무 많이 저는 성장했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만의 텀을 두고선 쓰신 글들인지 너무 궁금하고 다음 작도 사실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 첫 번째 소설집은 등단을 2017년에 하고 2020년까지였던 것 같아요. 네, 2020년까지 썼던 소설들을 단편 소설을 묶은 거고요. 묶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제가 추구했던 이야기들을 좀 산발적으로 묶어서 낸 소설집이고 또 단편 소설이랑 장편 소설은
소설이란 이름만 같이 장르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쓰는 방법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걸리는 기간도 다르고 인물을 구성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이 책을 쓰기 시작한 거가 이제 이 단편집을 정리하고 난 뒤였는데 이 책은 어쨌든 하나의 이야기로 한 권의 책을 엮어 나가야 되는 거니까 좀 더 읽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 더 빠르게 이입할 수 있고 책장을 빨리 넘길 수도 있으면서도 제가 추구한 어떤 가치를 그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최대한 제 입장에서는 읽기 편하게 써야 된다는 게 1차적인 목표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단편집은 사실 읽으신 적이 거의 없으시죠. 한국 소설 단편집은 아마 잘 안 읽으실 거예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작가들에게는 기념품 같은 그런 존재이거든요. 이게 특별히 아주 예외적으로 많이 팔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은 그런 거고 이거는 어쨌든 좀 더 상품으로서 내어놔야 되는 면이 큰 거기 때문에 장편은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 자체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쓰고 싶은 소설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나면 한 번도 그대로 시행이 된 적이 없어서 약간 다음 단편집을 내년에 또 묶어야 돼서 열심히 쓰고 있고요. 쓰고 싶은 이야기는 저도 이곳에서 지내면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나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서 일하시는 분들 워낙 많이 뵙고 해서 당진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업도시에서의 삶에 대해 가지고 조금 독특한 화자 지금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는 페트병처럼 아주 오랫동안 썩지 않은 물건의 시점에서 한 도시의 흥망성쇠를 바라보는 작품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그냥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의 흥망생쇠를 좌우하는 것과 페트병. 되게 쓰기 어려울 것 같지만 기대가 되네요. 네, 굉장히 이렇게 묵직한 주제를 항상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 인생 책방이라는 유튜브 방송과 그 당진 서점이 주최한 북 콘서트가 어떻게 콜라보를 해서 이렇게 좀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인터뷰를 하시고 또 질문을 하고 또 대답을 하시면서 어떤 소감이 드시나요? 네. 이렇게 네.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좀 그래도 오미크론 이후에 한풀 꺾이고 이러면서 그 책방이나 이런 것들을 최근에 몇 군데 많이 돌아다닐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또 카메라 앞에 서니까 굉장히 긴장이 되고 혹시 말 실수한 것 없는가 걱정도 되고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랑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누고 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까. 네네. 훌륭하신 이렇게 작가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생 책방을 진행하게 돼서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제가 그냥 단순히 훌륭하다고 그냥 인사치레를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 책을 읽으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 굉장히 감명을 받았거든요. 첫 부분엔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뒷부분 가서 아까 우리 인천 저분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사실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앞으로 또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훌륭한 작가로 성장할 거라는 생각을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했었습니다. 책은 우리 삶의 친구고 또 독서는 우리 인생의 반려라고 합니다. 이 깊어가는 가을에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저 들녘 저 산하의 가을빛처럼 이렇게 곱게 이렇게 우리 마음이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현석 작가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인생 책방은 계속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